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이민자 증가율 면에서 작년에 2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최고의 도시 뉴욕 맨하탄에서 수억의 연봉을 뿌리치고 한국이 좋아 떠난 전문직 엘리트 여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로 한국에 오게 됐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글로벌 제약회사 메디케어 바이오텍에서 임상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제시카 윌슨입니다. 하버드 약대를 졸업하고 바로 이곳에 취직해 5년째 근무하고 있죠. 연봉도 높고 회사 위치도 좋아서 주변에서 모두들 부러워하는 직장이에요. 처음에는 저도 제 인생이 완벽한 줄 알았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의 대형 제약회사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어서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신약 개발 과정을 자주 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업무상 필요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어느새 한국 드라마와 예능도 자막 없이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하지만 제 일상은 전혀 드라마틱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부터였을까요? 작년 겨울, 제가 2년간 준비한 신약 임상시험 데이터가 증발해버린 그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제 직속 상사인 캐롤은 겉으로는 친절하고 완벽한 상사처럼 보이지만 속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아시아계 직원들을 은근히 차별하고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는 것은 기본이죠. 특히 저를 유독 괴롭혔는데 아마도 제가 하버드 출신이라는 걸 못마땅해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지사와의 협력 프로젝트에서 제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자 캐롤의 눈에 가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지난 겨울의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시험 프로젝트의 핵심 연구원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중요한 연구였어요. 2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도 반납한 채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했죠. 한국 연구진과 새벽 3시까지 화상 미팅을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드디어 중간 발표가 다가왔을 때였어요. 전날 밤까지 모든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이른 아침부터 회의실에 도착해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캐롤이 제 컴퓨터에 접근해서 중요한 데이터 파일을 삭제해버렸어요. 다행히 한국 연구진과 주고받은 이메일에 백업 파일이 있었지만 캐롤은 그 자리에서 제가 데이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때부터 회사 생활이 정말 힘들어졌어요.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들과 마주칠 때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연구실 한켠에 놓인 제자리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맨해튼의 화려한 빌딩들이 제 마음의 공허함을 더욱 크게 만들었어요. 캐롤은 저를 믿을 수 없는 연구원으로 낙인 찍었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또 실수할까봐 걱정이네요라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전체 미팅에서 제 의자는 점점 뒤로 밀려났고 결국 저는 회의실 가장 구석 자리에 단골이 되었죠. 한국 연구진과의 미팅에서도 제외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토록 애정을 쏟았던 프로젝트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도 힘들었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매년 치솟는 뉴욕의 집값과 의료보험료는 제 고액연봉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있었던 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독감 증상으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던 날이었죠. 토요일 새벽이라 동네 병원은 전부 문을 닫았고 결국 회사 근처 맨해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접수를 하고 6시간을 기다려서야 겨우 의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의사는 제 차트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독감이네요 라는 말만 던지고 사라졌어요. 일주일 후 받은 의료비 청구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5분도 채 안 되는 진료에 $5,000가 넘는 비용이 청구된 거예요. 응급실 방문 비용 $3,200, 의사 진찰료 $800, 기본 혈액 검사 $700, 투약 및 처치 $500.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이 있었지만 본인 부담금만 해도 $2,000가 넘었죠. 한국 지사와 화상회의를 할 때마다 부러웠어요. 그들은 감기나 독감으로 병원에 가도 본인 부담금이 기껏해야 $5,000, 우리 돈으로 $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대기 시간도 길어야 30분을 넘지 않는다면서요. 의료비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월세만 해도 원룸 $3,200에 관리비 $300, 주차비 $400, 매달 고정 지출이 $5,000를 훌쩍 넘었죠. 세금과 각종 공과금을 내고 나면 고액 연봉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습니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브롱크스 외곽으로 이사를 갔어요. 출퇴근 시간이 3시간으로 늘었지만 더 이상 맨해튼의 집값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대로라면 곧 그 길을 따라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지난주 화요일 밤의 일은 아직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요. 야근을 마치고 밤 11시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도 늦은 밤 퇴근길이 무서웠지만 그날따라 거리는 유난히 어둡고 조용했죠. 힐끗 뒤를 돌아보니 검은 후드티를 쓴 남자가 저와 같은 속도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방향을 틀어 다른 길로 가도 그 발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결국 무서워서 힐을 신은 채로 뛰기 시작했죠. 다행히 익숙한 가게가 보여서 그곳으로 피신했고 가게 주인이 경찰을 불러줬어요. 그날 이후로는 야근을 하면 무조건 우버를 타고 다녔지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빡빡한 일상이 계속되던 중에 뜻밖의 제안을 받았어요. 서울대학교 병원과 진행 중인 신약 임상시험 중간 점검을 위해 한국 출장을 다녀오라는 거였죠. 2주 일정의 출장이었는데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캐롤이 또 어떤 방해를 할지 걱정도 됐고 한국은 처음이라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지사와 일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밤늦게까지 지하철을 타고 다녀도 안전하다는 것, 병원비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든다는 것, 편의점에서 금융 업무까지 할 수 있다는 것. 게다가 우리 프로젝트의 한국 측 책임자이신 김 교수님은 항상 친절하고 전문적이셨죠. 결국 용기를 내서 출장을 수락했습니다. 캐롤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이미 한국 지사와 일정이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도 이 출장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출국 전날 캐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어요.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낙후되어 있으니 조심하세요. 아프면 안 됩니다. 뒤에서 씁쓸하게 웃으며 듣고만 있었죠. 한국 지사와 일할 때마다 느꼈던 그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캐롤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한국어 공부했던 노트를 챙겼어요. 6개월 전부터 듣던 한국어 팟캐스트도 다시 한번 복습했죠. 출장이지만 왠지 모르게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국 유학생이 알려준 당신의 한국 생활을 더 편하게 앱도 다운받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문득 캐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녀의 말처럼 한국은 낙후되어 있을까? 비행기에서 본 한국 항공사의 세심한 서비스만으로도 그녀의 말이 틀렸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국 시간으로 저녁 8시였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놀라웠어요. 공항철도 티켓을 사려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교통카드를 추천해 주었고 카드 하나로 지하철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고 했죠. 영어로 말씀드렸는데도 전혀 불편함 없이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보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공항철도에서 내려 호텔로 가는 길, 밝은 가로등 아래로 퇴근하는 회사원들과 약속에 나온 젊은이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편의점 앞에서는 여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포장마차에서는 직장인들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문득 지난달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밤 9시에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브로드웨이 대로변에서조차
거리는 으슥하고 인적이 드물었죠. 울리는 발소리에 뒤를 돌아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곳 서울에서는 달랐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호텔을 찾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호텔 근처에서 잠시 길을 헤맸는데 지나가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자발적으로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전혀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뉴욕에서는 밤에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무조건 경계부터 하게 되는데 말이죠. 불과 몇 시간 만에 한국의 일상적인 안전함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게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한국의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어요. 뉴욕 지하철만 타봤던 저는 좀 긴장됐지만 호텔 프론트에서 친절하게 노선도를 건네주며 설명해 주었죠. 서울대학교 병원까지는 3호선을 타고 가면 된다고 했어요.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웠습니다. 뉴욕의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지하철역과는 전혀 달랐어요. 제가 평소 타던 뉴욕 F라인은 쥐가 돌아다니고 바닥에선 악취가 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곳은 백화점처럼 깨끗하고 밝았습니다. 티켓을 사려고 했는데 전날 공항에서 산 교통카드로 찍기만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뉴욕처럼 종이 티켓을 찾느라 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개찰구를 지나자 편리한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고 심지어 영어 방송도 나와서 외국인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플랫폼에서 기다리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선로 쪽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뉴욕에서는 매년 수십 명이 선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곳은 그런 걱정도 없어 보였죠. 열차 도착 시간도 전광판에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요. 지하철에 탑승하자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손잡이는 반짝반짝 빛나고 바닥은 깨끗했으며 냉방도 완벽했어요. 게다가 무료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잘 되더군요. 문득 지난주 뉴욕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한여름인데 에어컨이 고장난 칸에 갇혀 30분을 땀범벅이 되어 있었죠. 통신도 안 되니 답답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이곳은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질서의식이었어요. 뉴욕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좌석에 앉은 젊은이들이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전화 통화도 조용히 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뉴욕의 지옥철이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났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김준호 연구원이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스카이블루 셔츠에 감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는 우리 프로젝트의 한국 측 실무 책임자였죠. 그동안 화상회의로만 봤던 그를 실제로 마주하니 왠지 모르게 긴장되더군요.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에 세련된 뿔테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시카 씨 환영합니다. 피곤하시죠? 그는 능숙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고 제 캐리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길에 병원을 간단히 설명해 주었는데 순간 강한 두통이 찾아왔어요. 전날 비행기에서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겠죠. 진통제를 먹으려 가방을 뒤적이는데 김연구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안색이 안 좋으신데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외국인 진료센터가 바로 2층에 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미국에서 응급실 한 번 가는데 $5,000가 나왔던 악몽이 떠올랐거든요. 보험 서류 작성하고 대기하고 하루 종일 걸릴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김 연구원은 30분이면 충분해요라며 확신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모든 진료와 검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손에 들린 영수증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어요. 진료비는 고작 3만 원. 미국에서 받은 $5,000짜리 청구서가 떠올라 씁쓸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날 오후였어요. 병원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김 연구원이 자연스럽게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따라해보고 싶어서 은행 계좌 개설을 문의했더니 여권만 있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30분 만에 계좌가 열렸고
즉시 모바일 뱅킹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김 연구원이 근처 삼겹살집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식당이 없죠? 라며 웃는 그의 모습이 처음과는 달리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고기를 능숙하게 굽는 모습을 보며 마치 오랜 친구와 저녁을 먹는 것 같은 편안함이 들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발전한 건 정부의 디지털 혁신 덕분이에요. 김 연구원은 스마트폰으로 병원 앱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진료 예약부터 결과 확인까지 모든 걸 앱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약 임상시험 시스템은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는 FDA 승인을 받으려면 수백 장의 서류를 작성하고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은 전자 시스템으로 모든 게 진행된다고 했어요. 신뢰가 안 된다면 이 시스템을 직접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김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임상시험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깔끔한 인터페이스, 실시간 데이터 업데이트, 투명한 진행 과정. 캐롤이 이걸 봤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매장 한쪽에 있는 ATM이 눈에 띄었습니다. 단순한 현금 인출기인 줄 알았는데 화면을 보니 이체는 물론 공과금 납부까지 가능하다고 적혀 있더군요. 문득 지난달 뉴욕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단순히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은행에 갔다가 3시간을 기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담당자는 불친절했고 수수료는 터무니없이 비쌌죠. 그런데 이곳에선 편의점 ATM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신기했습니다. 계산하려고 카드를 꺼내는데 점원이 삼성페이 되세요라고 물어보더군요. 김연구원이 알려준 대로 휴대폰을 단말기에 대보니 놀랍게도 결제가 순식간에 끝났어요. 그것도 지문 인증 한 번으로요. 이 순간 제가 알던 세상이 너무나 좁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2주간의 서울 출장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맞닥뜨린 현실이었죠. 집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카드 리더기가 고장났다며 현금만 받는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도 카드 결제가 되는데 말이에요. 출근길 지하철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부터 코를 찌르는 악취, 더러운 벽면, 깜빡이는 형광등. 문득 서울의 반짝이는 지하철역이 떠올랐어요. 열차를 기다리는 동안 두 마리의 쥐가 선로 위를 달리고 있었죠. 선로로 떨어질까 불안했던 서울과는 달리 여기엔 스크린도어도 없었어요. 회사에 도착하자 캐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땠어요? 불편하진 않았나요? 묘한 웃음을 지으며 물어보는 그녀의 표정에서 비아냥거림이 느껴졌어요. 개발도상국이라 영어도 안 통하고 힘들었죠? 그나마 호텔은 괜찮았나요? 마치 제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 캐롤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연구원들이 모여있는 라운지에서 일부러 목소리를 높이며 말하는 걸 보니 다른 사람들이 듣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했죠. 병원은 어땠어요? 응급실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의사는 영어를 했나요? 커피잔을 손에 든 채 제 주변을 빙빙 돌며 질문을 쏟아냈어요. 마치 서커스의 링마스터처럼 주변 동료들의 관심을 끌려는 모습이 역겹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서류를 정리하면서 빙그레 웃기만 했어요. 캐롤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게 느껴졌죠. 제가 예상했던 불평이나 힘들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자 더욱 초조해 보였어요. 아, 맞다. 지하철은 무서웠죠? 한국은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 말하는 캐롤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가득했습니다. 그저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놀라게 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김준호 연구원이 보내준 임상시험 중간 보고서가 제 컴퓨터 화면에 떴습니다. 보고서를 훑어보던 캐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한국 연구진의 완벽한 데이터 정리와 혁신적인 분석 방법을 보고 놀란 걸까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한국 측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데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임상 데이터, AI 기반 분석 시스템, 환자 관리 프로그램까지 우리가 몇 달을 고민하던 문제들을 한국 팀은 이미 해결하고 있었거든요. 캐롤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리사가 갑자기 심한 복통을 호소했어요. 응급실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아무도 선뜻 동행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죠.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보험 처리를 위해 또 얼마나 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를. 결국 리사는 진통제만 먹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때 김준호 연구원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찍었던 MRI 결과를 앱으로 확인해보라는 내용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동안 옆자리의 동료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너희 직접 의료 기록을 볼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그제야 이게 미국에선 불가능한 일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퇴근 무렵 은행에 들러 국제 송금을 하려고 했어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상담원을 만났는데 또다시 서류 작성에 시간을 허비해야 했죠.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 몇 번의 터치만으로 끝나는 일인데 말이에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서울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밝고 안전했던 거리,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은행 ATM. 지금 제 눈앞에 어둡고 위험한 뉴욕 거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와서야 알겠더군요. 제가 본 한국은 단순한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곳은 이미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전체 연구진 회의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한국 출장 결과 보고를 하고 있었죠. 프레젠테이션이 거의 끝나갈 무렵 캐롤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제시카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한국 측 데이터와 우리 쪽 데이터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어요. 특히 65세 이상 환자군의 복용 반응도가 완전히 다르네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손바닥을 적셨어요. 분명 출장 전에 모든 데이터를 3번이나 대조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게다가 김준호 연구원과도 수차례 확인을 거쳤었죠.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연구소장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미간을 찌푸린 채 태블릿으로 제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5명의 연구원들 시선이 저를 향했죠. 누군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또 누군가는 동정 어린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때 캐롤의 입가에 번지는 희미한 미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코너로 몰아넣은 하이에나 같은 표정이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공들여 준비했을지 생각하니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연구원들은 모두 구내식당으로 향했지만 저는 연구실에 남아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한 줄 한 줄 꼼꼼히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65세 이상 환자군의 데이터 테이블에서 몇 개의 숫자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소수점 둘째 자리가 조금씩 수정되어 있었던 거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어요. IT 부서에 요청해서 컴퓨터 접속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의심했던 대로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던 지난주 수요일 오후 2시 17분 캐롤이 제 컴퓨터에 접속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30분간 파일을 수정한 흔적도 있었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캐롤이 보여준 모든 미소, 모든 친절이 가면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진동하며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카카오톡이었죠. 김준호 연구원의 이름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제시카 씨, 혹시 지난주 데이터 백업본 필요하신가요? 화면을 빤히 쳐다보다가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 백업하고 있어요. 매 수정 사항이 자동으로 기록되죠. 만약 필요하시다면. 읽다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기도 힘들었죠. 준호 씨, 혹시 지난 수요일 오후 이 시경에 데이터도 있나요? 당연하죠. 모든 버전이 시간대별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1분 후 제 이메일로 전체 백업 파일이 도착했어요. 파일을 열자마자 눈앞이 밝아졌습니다. 캐롤이 조작하기 전에 원본 데이터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던 거예요. 변경 이력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 연구진의 꼼꼼한 시스템이 제 커리어를 구했다는 걸요. 감격에 겨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준호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팀이잖아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그 순간만큼 큰 위로가 된 적이 없었어요. 모니터에 비친 제 얼굴에는 어느새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긴급 임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연구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제 차례가 되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캐롤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먼저 원본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스크린에 한국 연구진의 백업 시스템에서 가져온 원본 데이터를 띄웠어요. 연구소장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주의 깊게 화면을 살폈습니다. 다음은 어제 회의에서 발표된 데이터입니다. 오른쪽 스크린에 조작된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숨죽였어요. 두 데이터의 차이가 한눈에 보였거든요. 캐롤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화면을 띄웠어요. 제가 한국 출장 중이던 지난주 수요일 오후 2시 17분 캐롤 팀장님이 제 컴퓨터에 접속해 데이터를 수정한 기록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캐롤은 의자에 앉은 채로 굳어버렸고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건 날조예요. 한국에서 조작한. 캐롤 연구소장님의 무거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모든 수정 기록이 타임스탬프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도 명확하고요. 아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는 건 연구윤리 위반입니다. 연구소장님은 엄격한 표정으로 캐롤을 응시했어요. 연구소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죠. 캐롤은 이제 완전히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지어왔던 오만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일단 한 달간 정직 처분입니다. 그리고 윤리위원회에서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캐롤의 뒷모습이 처량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동정이 가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부당한 대우가 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한국에서 온 또 한 통의 메시지가 울렸어요. 제시카 씨, 모든 게 잘 해결되었나요? 김준호의 따뜻한 메시지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장님이 저를 따로 불러 한국 연구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캐롤이 방해했던 프로젝트들을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김준호 연구원과 더 긴밀하게 일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 제 책상 위에는 아직 서울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무심코 만져보던 손끝에서 새로운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캐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죠. 그날 저녁 연구소 화상회의실에서
김준호 연구원과 새로운 프로젝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시차에 맞추다 보니 뉴욕은 저녁 8시, 서울은 다음 날 아침 9시였어요. 피곤할 법도 한데 준호의 목소리에선 활기가 넘쳤죠. 연구 계획을 설명하는 그의 모습은 전문가다운 날카로움과 부드러운 친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준호가 갑자기 노트북을 들더니 연구소 창가로 걸어갔어요. 제시카 씨, 서울의 아침을 보여드릴게요. 화면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이 눈부셨습니다. 연구소 앞 카페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직장인들이 분주히 걸어가고 있었죠. 그때 준호의 화면 뒤로 지나가는 청소 로봇이 보였어요. 제가 신기한 듯 쳐다보자 준호는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연구소의 모든 청소와 방역을 인공지능 로봇이 담당한다는 거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어두운 거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여기선 아직도 청소부 아저씨가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계시는데 말이죠. 다음 날부터 아침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출근 전 1시간을 꼭 한국어 학습 앱에 할애했죠. 처음에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는데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혀가 꼬일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짧은 한국어 문장을 보내주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같은 일상적인 인사였죠. 처음엔 받자마자 번역기부터 켰는데 이제는 대충 의미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서 서툰 한국어로 답장도 보냈죠. 준호 씨, 감사합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요. 오타투성이었지만 준호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발 준비를 하던 어느 날 하버드 의대에서 열리는 미래 의료 시스템과 글로벌 트렌드 컨퍼런스 초대장을 받았어요. 사실 큰 기대 없이 참석했던 자리였는데 그날의 강연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윌리엄 카터 교수의 발표 주제는 아시아의 부상과 의료 혁신이었어요. 그가 첫 슬라이드를 띄우는 순간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현재 세계 의료 시스템의 중심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난 10년간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죠. 카터 교수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세세하게 분석했어요. 오지 기반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 AI 진단 프로그램의 정확도,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의 완성도까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연구 개발 속도입니다. 한국의 신약 개발 승인 절차는 미국의 3분의 1 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요.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고요. 강연장 스크린에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시설이 소개될 때였어요. 제가 출장 갔던 그곳이었죠. 객석에서 누군가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뒤처지고 있다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카터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현재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높은 의료 비용, 느린 혁신 속도. 반면 한국은 모든 면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연장 안이 술렁였어요. 특히 앞줄에 앉아있던 제약회사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죠. 카터 교수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신약 개발 성공률이 미국을 앞지른 것, 임상시험 기간이 미국의 절반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연구 비용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까지. 강연이 끝난 후 리셉션장에서 여러 연구원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존스 홉킨스 출신의 한 연구원은 자신도 최근 한국 제약회사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며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MIT 소속 교수는 자신의 제자 중 3명이 이미 한국으로 떠났다는 말을 덧붙였죠. 그날 저녁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어요. 한국에서의 출장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 놀라운 시스템들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일주일 후
연구소장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셨어요. 한국 연구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지사에서 3개월간 근무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서울에서의 이주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는데 이제 3개월이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죠. 뉴욕의 안정적인 생활을 잠시 접어두어야 한다는 불안감도 있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기회라는 단어였어요.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준호와 같은 공간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척했지만 사실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연구소장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도 모르게 네, 꼭 가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죠. 그 순간 제 목소리에서 느껴진 확신과 기대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준비하는 동안 준호가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서울에서의 주거지부터 현지 은행 계좌 개설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퇴근 후 영상통화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죠. 그의 친절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특히 한국의 연구 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분석 툴, 환자 정보 관리 프로그램까지 미국보다 몇 걸음 앞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캐롤의 빈자리는 금세 채워졌어요. 젊고 유능한 연구원 소피아가 새로 합류했는데 그녀 역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제가 들려주는 서울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경청했죠. 제가 보여준 서울대학교 병원의 진료 시스템 영상을 보고는 미국의 의료계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얼마나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서울의 반짝이는 도시 풍경, 깨끗한 지하철, 친절한 사람들. 마치 오래 사귄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듯 하루 종일 한국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었죠. 이제 제 책상 한켠에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어요. 가끔 티켓을 만지작거리며 실감을 해봅니다. 2주. 달력에 하루하루 표시를 해가며 기다리는 제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밤에 잠들기 전이면 서울에서의 생활을 상상하느라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새로운 연구실, 새로운 동료들, 그리고 준호. 처음엔 단순히 연구 파트너로 시작된 관계였는데 언제부터인지 준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전문가로서의 모습도 멋졌지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보여준 따뜻한 배려심은 제 마음 한구석을 계속 흔들어 놓았죠. 서울에서 다시 만나면 어떤 표정으로 인사를 나눌까 생각만 해도 손끝이 저려왔어요. 처음엔 단순히 연구 파트너로 시작된 관계였는데 언제부터인지 준호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전문가로서의 모습도 멋졌지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보여준 따뜻한 배려심은 제 마음 한구석을 계속 흔들어 놓았죠. 서울에서 다시 만나면 어떤 표정으로 인사를 나눌까 생각만 해도 손끝이 저려왔어요. 출발 일주일 전 갑자기 준호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연구실에서 야근을 하던 중이었는데 옆자리에 소피아가 누구야? 하며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죠. 준호는 연구실에 제자리를 마련해 두었다며 보여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노트북 카메라가 연구실을 비추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명패까지. 준호는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직접 준비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선인장 화분도 놓여 있었죠. 지난번 화상회의 때 제 책상에 있던 걸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소피아가 슬그머니 다가와 귓속말로 제시카, 저분이 소문의 그 김 박사님이야? 하고 물었어요.
얼굴이 붉어지는 걸 감추려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들킨 뒤였나 봅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준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연구 이야기를 할 때면 반짝이던 눈빛, 제 서툰 한국어를 칭찬해 줄 때의 따뜻한 미소, 가끔 피곤해 보일 때면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되던 순간들. 이런 감정이 커져가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에 준호가 보내준 서울 날씨 어플을 보다가 웃음이 났어요. 뉴욕은 한여름인데 서울은 장마철이라고 했죠. 우산 꼭 준비해 오세요.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영상으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비행기 도착하면 제가 공항으로 마중 나가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문자를 읽는 순간 식당 한가운데서 얼어버렸어요. 소피아가 어깨를 툭 치며 방금 좋은 소식 있었나 봐? 라고 놀렸죠. 그제야 제가 한참 동안 휴대폰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말 통화에서 준호는 평소보다 수줍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마중 나올 거라면서도 혹시 괜찮다면 그 후에 단둘이 한강공원에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마치 데이트 신청처럼 들렸지만 혹시 제 오해일까봐 대답을 고르느라 머뭇거렸어요. 그때 옆방에서 퇴근하던 소피아가 들어와 한강은 꼭 가봐야 해. 저녁 노을이 정말 예쁘다더라라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아마 제 영상통화를 엿들은 모양이었어요. 얼굴이 빨개진 저를 보며 소피아는 내가 본 한국 드라마랑 똑같은 상황인데? 하며 키득거렸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죠. 공항에서 처음 만날 때 뭘 입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인사해야 할지. 이런 걸 고민하는 제가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행복했어요. 마지막 출근 날 연구실 동료들이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에서 좋은 인연 만들면 좋겠다며 의미심장한 윙크를 건넸죠. 아마 준호와 제가 자주 연락하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출발이 며칠 남지 않았고 캐리어 안에는 준호를 위한 작은 선물도 넣어두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즐겨 마시던 뉴욕 브루클린의 커피요. 이 선물을 건네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출근 날 아침부터 긴장되더군요.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죠. 준호가 추천한 원룸은 역삼역 근처였는데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이면 충분했어요. 아침 출근길에 본 서울은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는 회사원들, 등교하는 학생들, 다들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출근길 지하철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뉴욕과는 달리 질서정연했어요. 노약자석에서 일어나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 임산부 배지를 본 순간 자리를 내어주는 직장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면서도 이어폰을 꼭 끼고 있는 모습은 뉴욕의 시끄러운 지하철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연구소에 도착하자 준호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은 드셨어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건넨 그의 손에는 따뜻한 김밥이 들려 있었어요. 우연히 같은 시간에 도착한 김 교수님은 준호 씨가 아침부터 서두르더니 이래서 그랬구만 하며 눈을 찡긋하셨죠. 준호의 귓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식당에서 마주친 동료들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특히 박수민 연구원은 제 옆자리를 맡게 된 파트너였어요. 그녀는 제 책상에 귀여운 선인장 화분을 놓아두었더군요. 긴장 풀고 편하게 지내요. 언니가 도와줄게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연구 보고서를 한글로 작성해야 했고 회의도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됐죠. 첫 회의 때는 정말 난감했어요. 발표자의 말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질문이 들어오면 당황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동료들은 영어로 다시 한번 천천히 설명해 주었고 준호는 퇴근 후에도 남아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첫 주 금요일 회식이었어요. 한국식 회식 문화가 처음이라 긴장했는데
수민 언니가 옆에서 건배사는 위하여라고 하면 되오라며 귓속말로 알려주었죠. 그날 저녁 동료들과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속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회식 자리에서 김 교수님이 준호를 놀리셨어요. 우리 준호가 요새 출근이 너무 일찍이야. 주말에도 나오고. 이유가 있나? 동료들의 키득거림 속에 준호는 얼굴을 붉히며 잔만 만지작거렸죠. 수민 언니는 제 옆에서 슬쩍 팔꿈치로 쿡 찌르며 눈짓을 보냈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2차로 간 노래방에서는 연구원들이 저를 위해 팝송을 준비해 왔더라고요. 그들의 서툰 영어 발음이 너무 귀여웠어요. 마지막엔 다 같이 마이 하트 윌 고안을 부르며 서로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그때 준호가 제 옆에 살짝 기대어 있었는데 그의 온기가 느껴지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느 날은 늦게까지 보고서를 수정하다가 준호가 저녁을 사주겠다며 근처 백반집으로 데려갔어요. 된장찌개에 반찬 10가지,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준호의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이건 호박볶음이에요. 비타민C가 많아서 피로 회복에 좋대요. 준호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골라 제 그릇에 놓아주었어요. 아, 죄송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실례인데 당황한 듯 손사래를 치는 준호의 모습이 귀여웠죠. 전혀요, 오히려 좋아요.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우산을 사러 편의점으로 뛰어갔죠. 돌아온 그의 손에는 큰 우산 하나. 같이 쓰면 될 것 같아요. 수줍게 말하는 준호의 목소리가 비 오는 거리에 살포시 녹아들었습니다. 주말이면 수민 언니가 이것저것 서울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홍대의 예술적인 거리, 북촌의 전통 한옥, 남산타워의 야경까지. 특히 한강공원은 제 즐겨찾기가 되었죠. 퇴근 후 준호와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면 뉴욕에서의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이제는 아침 회의에서 한국어로 발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지만 동료들은 박수로 격려해 주었죠. 그날 저녁 준호가 축하한다며 한강변 레스토랑으로 저를 초대했어요. 와인 한 잔을 마시며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준호와 나누는 대화는 늘 특별했어요. 연구 이야기부터 각자의 어린 시절까지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죠. 어느 날은 비가 와서 같은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데 우연히 손이 스쳤을 뿐인데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는 아침마다 연구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동료들, 그리고 준호.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어느덧 서울에서의 생활이 1년이 되어가요. 3개월 계약은 자연스럽게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이제는 한국어로 진행되는 회의도 거뜬히 소화해내고 있죠. 얼마 전에는 제가 개발한 임상시험 분석 프로그램이 병원 전체에 도입되기도 했어요. 환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AI가 부작용을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김 교수님께서 이런 혁신적인 시스템은 본 적이 없다며 칭찬해 주셨죠.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소피아가 휴가를 내고 서울에 온 거예요. 인천공항에 마중 나갔을 때 그녀는 공항철도의 깔끔함과 편리함에 연신 감탄했죠. 그녀의 눈에 비친 서울은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시카, 넌 정말 행복해 보여. 이곳에서의 새 삶이 너에게 딱 맞는 것 같아. 소피아는 제 연구실을 둘러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임상시험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죠. 회의실에서는 홀로그램으로 해외 연구진들과 토론이 진행 중이었고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최첨단 시스템과 효율적인 연구 환경에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특히 환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보고는
미국이 한참 뒤처져 있구나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환자가 퇴원 후에도 앱으로 상태를 실시간 공유하고 AI가 위험 신호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의료진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을 보여주었거든요. 소피아는 우리는 아직도 팩스로 의무 기록을 주고받는데라며 한숨을 쉬었죠. 퇴근 후에는 준호와 함께 소피아를 데리고 광장시장에 갔어요. 소피아는 줄 서서 먹는 길거리 음식에 신기해했고 특히 마약김밥의 맛에 완전히 빠져들었죠. 이제 뉴욕의 길거리 핫도그는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라며 웃었어요. 얼마 전에는 캐롤에게서 뜻밖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뉴욕 본사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면서 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어요. 답장은 보내지 않았지만 묘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서울은 제 집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테이크아웃하며 시작하는 하루,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나누는 웃음소리, 퇴근길에 준호와 걷는 한강공원의 풍경까지 이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특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어제 저녁 퇴근길에 준호가 한강공원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저녁이었죠. 벚꽃이 흩날리는 강변을 걷다가 준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제시카, 우리 함께 살래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는 준호의 모습에 가슴이 울렸어요. 주머니에서 꺼낸 건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의 계약서였죠. 그동안 제 취향을 몰래 알아두었다가 제가 좋아할 만한 집을 찾아두었다는 거예요. 창 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지는 27층, 자전거 산책로가 바로 보이는 전망.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완벽했죠.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년 전 불안한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던 제가 이렇게 행복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진정한 코리안 드림은 단순히 더 나은 시스템이나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진심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거였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준호의 손을 맞잡은 채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뉴욕의 화려한 마천루도 브로드웨이의 번화가도 이 순간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 저는 드디어 제가 있어야 할 곳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뉴욕 본사에서 오는 연락이 부쩍 늘었어요. 제 SNS에 올린 서울에서의 일상을 보고 동료들이 하나둘씩 연락해오는 거죠. 얼마 전에는 리사가 한국 이직을 고민한다며 조언을 구해왔고 마케팅팀의 제니퍼도 한국 병원과 협업하고 싶다며 이것저것 물어보더군요. 특히 캐롤의 후임으로 온 신입 연구원은 서울대학교 병원의 인턴십에 지원했다고 해요. 제시카 씨가 보여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왔죠. 재미있는 건 미국 동료들의 질문이에요. 한국은 정말 밤에도 안전한가요? 병원비가 정말 그렇게 싼가요? 지하철이 정말 그렇게 깨끗한가요? 마치 1년 전 제가 했던 질문들을 그대로 듣는 것 같아 웃음이 나왔어요. 준호는 농담처럼 말하곤 해요. 이러다가 우리 연구소가 글로벌 인재들로 가득 차는 거 아닐까요? 그의 말처럼 이제는 예전과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외국인 연구자들의 지원서가 매주 수십 건씩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돌이켜보면 제가 꿈꾸던 아메리칸 드림은 결국 코리안 드림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꾸고 있어요. 준호와 손잡고 한강을 거닐며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이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